정말 예전 같지 않다 절대. 예. 그런데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북중이? 안 되죠. 아, 그리고 시진핑이 김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정말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리고 김정은도 시진핑 주석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북한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물론 이건 이제 썰입니다. 네, 그때 평양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네,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서 파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북한 당국이 밤에 저녁에 네. 파티하는데 전기를 내려버려요. 중국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북한 중국 대사관 아,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파티인데 북한이 전기를 내렸다고? 전기를 내려버려요. 오, 안 될 것 같은데. 연맥인 거죠. 거기다가 당시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 차가 어디 시내에 서 있었는데 네. 앞뒤로 차를 딱 주차를 해서 못 나가게 막아버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와. 아니 중국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했는데 북한이 그랬다고 하니까 지금 되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보다 네. 중국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네. 중국이라면 김씨 3부자는 네. 정말 싫어해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한국 전쟁 때 북한 입장에선 중국군이 도와주고 네. 비행기도 공짜로 주고 막 지원해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때 이제 항미 원조라는 네. 이름으로 중국에서 네. 그 중국에 중국군이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참전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김일성이가 조마조마했어요. 왜 조마조마했을까? 그 많은 중국군이 들어와 있는데 네. 얘네들이 엎어버리면. 아 김일성 너 나가. 네. 아 정권을 엎어버릴 수가 있군. 자기들이 먹거나. 왜냐하면 김일성이는 뭐 빨치산이라 그러죠. 네.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무장 이 무력에 대해서 네. 두려워하죠. 아, 자기가 써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네. 그 빨리 나가라. 전쟁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라. 아. 그래서 빨리 나갔어.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되게 극도로 민감했었죠. 그 얘네가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친중국적인 지도자를 세워버리면 그쵸.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냥 반란을 일으켜서 북한군을 제압하고 그쵸. 중국군이 들어서서 평양을 점령해버리면 지금도 사실 그런 약간 딜레마를 갖고 있죠. 중국이 우리랑 우호 관계지만 쟤네가 진짜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면 가능해요. 그쵸. 충분히 하고도 남아 지금도. 그리고 친중파도 엄청 많잖아요, 그쵸? 친중파 거의 다 죽었죠 지금. 아,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남을 죽인 이유가 네. 그거예요. 아, 친중파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을 내쫓고 네. 김정남을 세워버리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친중 북한 정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말 잘 듣는 애 네. 생기지. 그 다음에 이제 김정남이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집단 지주 체제를 만들든가. 아. 그래 버리면 김정은이는 그냥 뭐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김정남을 죽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장성택이도 그래 죽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3부자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저게 저게 언제 비수가 돼서 날아올지 모른다. 아, 중국이. 네. 아니 그러면은 북한 김씨 왕조 입장에선 중국이 두려워서 네. 또 이제 권력이 최고니까 그 사람들은 네. 이해가 되는데 시진핑 입장에선 그러면은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 너무 이렇게 싫은 이유가 뭔가요? 자기하고 급이 비교가 안 되는 애로 보는 거죠. 아, 너는 나랑 이렇게 동레벨도 아닌데 왜냐? 무슨... 시진핑 주석 잘 보시면 네. 아버지가 일단 개혁 개방 시대 때 중요한 공산당 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 공산당과 중국 정부 내에서 그 정치 싸움 끝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김정은 같이 세습 받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아, 내 힘으로 올라갔으니까. 정말 평지 풍파를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그 호감을 가졌던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보면 비슷하죠. 정치인이세.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수많은 이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네.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시진핑 주석이랑 자주 만났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이제 점점점 올라갈 때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상징적이었던 게 몇 가지 있었죠. 이제 그 중국의 전승절관님께서 이제 천안문 광장에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이 올라갔잖아요. 갔었잖아요. 네, 올라가. 북한은 그때 이제 그 밑에 있었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미지예요. 그 정도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더 호감이 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보면 이 이제 뭐 외교나 안보 관련된 이제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중 관계가 최고였던 때가 그때였다. 2000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 물론 이제 사드 때문에 네. 막판에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한중 외교 관계에 있어서 최절정의 시기였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네.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계속 안 좋으니까. 안 하죠. 그리고 이 김씨 산부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자기가 옛날에 빨치산했을 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자기를 일본의 첩자로 몰았다. 이게 또 뭐 썰이 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한한 지원을 해줬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해준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산부자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러시아로 지금 갈아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이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다른 체계예요, 걔네들은. 이게 뭐 끈끈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 피로 맺어진 동맹. 왜냐하면 6.25 전쟁이 있었고 네. 우리가 또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었고. 그죠. 한두 분이 가신 게 아니죠. 네. 그때. 혈맹이에요. 지피를 흘렸다. 네. 근데 북중도 잘 보면 혈맹 같지만 네. 김씨 산부자는 중국군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항상 쟤네들이 뭔가 나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100%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북한의 외교사를 잘 보시면 네.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소련이 네. 과거에 사이가 안 좋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뜯어먹어요. 요럴 때는 중국 편에 섰다가 요럴 때는 또 소련 편에 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이익을 다 취하는. 그게 이제 김일성 때 네. 보면. 그러니까 보기에는 혈맹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이 하는 짓은 보면 되게 얌체스러운 거예요.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죠. 북중은 혈맹 관계다. 물론 자기들도 얘기는 하지만. 맞아요. 근데 둘 다 보면 다 그건 아니야 또. 꺼름직한 관계다. 서로 그냥 이용하는 거. 네. 그 중국 입장에서도 얘네가 없어. 네.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 있어. 네. 그럼 주한미군이 올라올 텐데. 국경선은 마주하기 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국이란 나를 대면하는 국경선을 대고 있으면. 잘 보세요. 중국하고 땅을 맞닿은 나라 중에 국경 분쟁이 없었던 나라가 없어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죠. 중소도 옛날 국경 분쟁했고 전쟁 한번 했죠. 그때. 지금 인도하고 중국도 국경 분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 국가들하고 큰 국가들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거는 엄청난 외교 안보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또 이 대륙 국가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겠어요. 일종의 버퍼존 완충구역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럼 중국이랑 만약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압록강 두만강 사이에 있다.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 그거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를 이용해서 또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고 뭐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럼 요게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중국한테 좀 카드가 있나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아요.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겠다. 왜냐? 북한의 장마당을 잘 보시면 네. 대부분 다 중국산 제품이에요. 심지어 뭐 쌀, 네. 그다음에 뭐 비누, 세제, 네. 뭐 신발 다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80~90%예요. 없으면 그냥 바로 망하네요. 중국이 그냥 손.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잘 보시면 지방에다가 경공업 뭐 네. 이런 거 일으켜라.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가수 높아진 거예요. 경제가 사실상 지금은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 모든 물건들이. 그러니까 인민폐가 어떻게 보면 달러의 역할을 좀 대신하는 부분도 있고. 네. 북한 돈은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제. 푸틴도 좀 전쟁 때문에 급하니까. 네. 중국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탄약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은 못 받지만,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 형식으로 네. 포탄이라 이제 에너지, 식량, 북한이 필요로 하는 네. 이런 걸 받아서 경공업으로 뭐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이런 김정은 길들이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더 수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단동 지역 세관이나 이런 데서 잡잖아요. 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을 네. 뭐 사치품이나 이런 거. 맞아요. 손에 안 잡다가. 그게 그거예요. 또 쬐는 거죠 이제. 죽지 않을 만큼 또 쬐는 거죠. 너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사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 글쎄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아.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중국 외교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보면 네. 아 북러 간의 관계 관해서 아, 우리는 찬성한다. 오. 표면적으로는 절대 중국 사람 얘기 안 해요. 엄청 싫지만 속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이제. 아. 어디 한번 살아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소련 때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조약이 96년에 파기가 됩니다. 냉전이 깨졌으니까. 그러다 그냥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왔는데 올해 6월 19일 날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저 문제가 되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요게 일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제일 높은 관계거든요. 동맹 전 단계예요. 근데 동맹 전 단계인데 내용은 군사 동맹은 전쟁을 같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보면 동맹 조약에 가까워요. 뭐냐, 여기 쌍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군사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게 이제 여기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요게 러시아고요. 요게 북한입니다. 요 분홍색이 이제 훈춘시 중국인데 가만히 보시면 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경이 붙어 있는데 중국은 요 바다로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중국의 철천지한입니다. 동해로 못 나와요. 근데 여기를 언제 뺏겼느냐? 청나라 말기 때 뺏겼어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동해로 나왔던 중국이 청나라 말기 때 러시아 잘못 건드려서 저 땅을 뺏김으로써 이 거대한 이 중국이 요 동해로 못 나와요. 여기 때문에. 얼마나 미치겠어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좁은 보아임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거고 그걸 차항출해라고 그래요. 차항, 항구를 남의 걸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 이게 중국의 정말로 아주 정말로 철천지라고 하나요? 꿈에도 그리는 꿈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꿈이니까 좀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 6월 19일 날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북중 간에만 저 조약이 있었어요. 똑같은 조약이. 유사시에 군사적인 개입을 한다. 그럼 중국의 꿈은 이거예요. 만일에 북한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북한을 점령하는 거죠. 아니면 친중 정권을 세우면 동해가 중국게 되는 거죠. 이게 중국의 꿈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로서는 황당한 천인공노할이지만 중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힌 이 그림과 이렇게 바다를 놓게 되면은 이쪽 양쪽으로 모든 바다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동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요 위를 보시면 이제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중국이 여기를 동해를 점령해 버리면 중국한테 포위당하잖아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함대가 포위당하는 형국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는 한반도의 수십 배 되지만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여기를 포위해버리면 원래 이쪽 상당 부분 땅은 중국 땅이었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을 먹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친한 것 같지만 충돌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동해를 못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건 중국의 전략이고 이게 현재 국경이고 러시아의 꿈은 이제 이거예요.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도 자기들도 들어가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와. MC님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시진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꿈만 꾸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이건 시진핑 생각하기에 선을 넘었다. 선을 넘은 거네요, 진짜. 김정은과
우리로 보면 우리 국익으로 보면 절대 못 받아들이죠. 어디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꿈이 이게 오매불망 꿈이었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내려와서 절대로 못 나오게 하는 조약을 체결해 버렸으니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러시아 극동군은 바로 내려와서 동해를 막아버리겠죠.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그동안 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넘을 수 없는 상당히 큰 장애가 지금 북중 간에 생겨버렸어요. 우리 5천년 역사 때 네. 중국이 강대했을 때 우리가 편한 적 있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북중은 애증 관계입니다. 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7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배다른 형 김정남을 김정은이 암살합니다. 2월 달에 신경가스로. 다 보도됐잖아요. 그때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던 게 누구냐? 중국이었어요. 김정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미국하고 한국이 아니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도 한 번도 단 한 번도 중국에게 종속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대등한 관계. 왜? 이 그림 때문이에요. 자기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도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과거 중국은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등거리 외교. 러시아와 중국의 이 그림에서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세력 판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상황에서 소위 이 주체 외교, 자주 외교,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갑을 관계가 돼본 적이 없어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워도 버릴 수가 없고 러시아도 미워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북한은 어느 경우든 중국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막 북한 쓰러지지 않게 울며 겨자 먹기를 막 도와주거든요. 자 일단 이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이 그림도 있지만 이 색깔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렇죠. 그럼 주한미군이 여기 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버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무너지지 않게. 그럼 중국이 도와주면 북한이 고마워하느냐? 고마워할 것 같죠? 전혀 안 고마워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마오쩌둥이 요 지역, 요 동북전쟁에서 장제스 군대와 싸울 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김일성한테 무기를 요청했을 때 수만 정의 소총을 지원해 줍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부상병들, 지금 인민해방은 이제 마오쩌둥 군대죠. 수만 명 부상당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요. 가족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잘 안 알려진 역사인데요. 김일성은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마오쩌둥 중국은 없다. 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상당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마오쩌둥이 어려웠거든요. 오죽하면 장정이라는 책도 힘들지, 장정도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중국에 가면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은 당연히 내 권리야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도와줘도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뭐 고맙다 뭐 비굴하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오쩌둥 당시에는 김일성을 엄청 대우했어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했죠. 등소평도 그렇고 가면 뭐 거의 동등한 형제로 진짜요? 맞았어요. 실제로 김일성의 지원이 상당히 유용하고 컸어요. 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기록영화에 나옵니다. 기록영화도 있고 이제 예술영화 극으로 만들어서 마오쩌둥 동지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총 2만 정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2만 정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우리도 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내줘 이렇게 나온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극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오쩌둥은 김일성한테 상당한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미 관계랑 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조금 다른 건가요? 다르죠. 아. 우리는 미국이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이 외로운 그림에서 이 그림 보시면 공산권 때 소련이죠. 중공이죠. 북한이죠. 이 외로운 섬 같은 우리가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고 이쪽은 양쪽으로 가며
자기 자주회계 주체회계를 했던 거죠.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한미 관계는 숙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북한하고 러시아의 그 포괄적 동반자 협정, 예. 그게 이제 거의 결정타라고. 결정타였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근데 지금 올해 조약인데 이미 작년에 친서를 그렇게 대문대문 받잖아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합의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생션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국가가 북한의 핵 개발에 모두 반대해서 생션을 부과했거든요. 그때 이제 기분이 나빴죠, 첫 번째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 혈맹이었으면 북한한테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니까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동의했거든요. 러시아도 동의했지만 그때부터 기분 나빴죠. 그 다음에 제재도 중요하지만 제재를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제재를 준수해요. 우리 일각에서 뭐 중국이 북한 도와주고 있다, 안 그렇습니다. 저 단둥, 여기가 단둥이, 여기 신의주, 여기가 신의주 단둥이거든요. 여기가 최고의 이제 거점인데 북중 교역의 70% 담당해요. 근데 여기 이 세관, 이제 해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철저하게 대북 제재를 준수합니다. 왜? 중국은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국제사회하고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제재를 준수해야 되잖아요. 제재를 풀어주면, 자, 미국이 싫어하죠? 그 다음에 북러 간에 무기거리가 있으니까 유럽에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생각보다. 기분 나쁘죠, 북한은. 뒷구멍 열어줘야 되는데 제재를 준수하니까. 이거예요. 제재 문제. 그 다음에 결정타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죠. 이 두 개 때문에 삐졌어요. 네. 삐졌어요. 많이 삐졌어요. 그리고 김일성, 마오쩌둥 그 시대랑 이제 너무 세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변했죠. 이들은 이제 잘 모르겠네요. 김일성, 마오쩌둥 때는 그냥 동지적 관계였다 그러면 지금 중국 눈에 북한은 중국 국력의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데 인구도 그렇고 보이지도 그냥 하찮은 존재인데 대들고 있는 거죠. 옛날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 사실 뭐 이 파병 문제는 푸틴이 이제 평양을 방문했었거든요. 지난 8월경에. 그래서 푸틴이 이제 평양을 찾아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이제 뭐 북한이 뭐 재래식 뭐 포탄, 총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에 상당 부분을 넘겼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로는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네. 이제 막 탄약이 막 다 이제 습기 차가지고 뭐 자체 폭발하기도 하고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막 이런 쓰레기를 가져왔냐고 막 불만을 막 늘어놓았기 때문에 푸틴 본인도 굉장히 좀 화가 났었죠.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물론 이제 병사들이 좀 부족하겠지만 네. 러시아도 지금 뭐 자국 청년들이 막 도망을 치고 또 이제 전쟁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수까지 풀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병력 수가 상당히 지금 모자라고 좀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북한군이 파병해 준다면 네. 그 푸틴의 어떤 전쟁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난 8월 달에 이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이 이제 그 평양을 방문했고 그때부터 이제 논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파병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뭐 총탄, 포탄, 뭐 재래식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의 돈을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북한 자체는 이제 인권 자체가 거의 뭐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최상병 사건 하나 가지고도 막 온 나라가 막 들썩거리지만 그렇죠. 북한은 이 군인들 목숨 하나하나가 별로 뭐 이렇게 뉴스화도 안 되고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 파병돼서 뭐 수천 명이 죽는다고 해도 뭐 북한 정권은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잉여 북한 군대를 러시아로 보내서 자기가 필요한 이런 전략 물자들을 이제 현금화해서 이제 바꾸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과 김정은 모두가 절박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은 그런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또 전쟁 이후에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우리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는 그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각오를 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살상 무기 중심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이제 북한도 지금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북한군이 파병됨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받게 되는 소위 최첨단 전략 무기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면 네. 우리 안보와 이제 직결되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시장도 중요하고 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러시아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도 이제 이 전쟁을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도움은 안 되겠다 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살상 무기 중심에서 이제 살상 무기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무기를 대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군이 지금 상당수가 그러니까 지금 10,000명 이상이 왔지만 앞으로 한 10만 정도가 올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병은 안 하지만 이제 네. 국군 심리전단이 파견돼서 북한군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순 공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전단지 살포라든지 투항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예, 투항 유도. 그러니까 뭐 북한 군인들도 정말 억울하게 지금 전쟁에 온 상태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들이 막 뭐 떼죽음 당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저희가 데려와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전을 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까지는 이제 장거리 타격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전쟁이 확대되고 좀 이제 그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장거리 타격 무기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 뭐 북한군 대규모 파병이 이제 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이나 나토 이런 쪽에서도 장거리 타격 무기에 대한 허용권을 주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약간 전쟁의 비례가 맞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이 전략 자산들이 타격권 밖에서 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상당히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거리만 눌려주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전쟁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북한군 파병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 병력까지 파병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도 물론 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제일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이제 폴란드고 그쵸. 그 뒤에 이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리해지기 시작하면 아마 나토에서 파병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러시아가 그 주변에 체첸이나 뭐 이런 기타 뭐 탄탄 국가들에서 이제 파병을 받아왔지만 네. 북한군은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것도 그쵸. 대규모 뭐 몇만 명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파병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지면 바로 이제 폴란드가 문제가 되겠고 그 뒤에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군이 파병한 것만큼 이제 나토도 이제 파병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파병까지 안 해도 네. 나토군이 아마 파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전략 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네. 여기에 상응하는 이제 살상 무기들을 대규모로 이제 보태주는 방식. 뭐 이게 아마 이제 가장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이제 포탄, 총탄들이 네. 미국이 구입을 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규격화된 그 총탄하고 포탄이기 때문에 넣고 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천국이라든지 네. 뭐 첨단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이제 좀 기술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사 고문단도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군인이 전투병은 아니지만 예, 좀 소수지만 참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F-16이 지금 우크라이나 들어가기 시작했고 네. 미국도 이제 뭐 기존의 무기들을 상당히 이제 보충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공망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러시아군의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현재 현상 유지를 위한 무기 보충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첨단 무기들을 만약 보내려고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가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군에 아마 기술 고문단이 파견돼서 같이 좀 이거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이고 거의 반세기 동안 전쟁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북한도 이제 러시아의 이런 탄약과 포탄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넓고 좀 호접하긴 하지만 그걸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숫자는 많으니까. 예, 근데 이 쌓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관 방법이 좀 약간 부실하고 그리고 북한이 총탄 이런 포탄 생산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습기가 들어가서 포탄돌이 진짜 북한은 거의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달라고 하니까 예.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걸 싹 모아가지고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미 돈을 받고 보냈기 때문에 북한은 미친 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작동 불량되고 만나고 자기 예. 군인 죽고 터져가지고. 예, 근데 그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북한이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처음에 그걸 북한만 이제 그걸 그 기술 개발해가지고 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을 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네. 4기를 좀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 줬어요 지금까지. 안 준 이유는 뭐냐면 포탄을 받아봤는데 이거 다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사기도 아까운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도 굉장히 좀 화를 냈는데 군대를 파병하는 거는 굉장히 또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푸틴도 약간 이 서운함을 버리고 또 이제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곧 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러시아에서도 병사 한 명 모으려면 지금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걸어놨습니다. 와. 그러면 1인당 5만 불인데 네. 또 죽게 되면 사망금 보험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북한군도 뭐 5만 불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3만 불은 아마 받게 될 것이고 죽으면 이제 한 5만 불까지 갈 겁니다. 야.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많이 죽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북한 군인의 김정은 정권이 꿀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죽으면 다 김정은이 돈을 갈취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그냥 많이 죽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닐까. 북한군이 러시아 쪽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군 자체는 우리 한반도의 80%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북한의 부대, 특히 특수부대는 산악 중심으로 최적화된 부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벌방에서 싸우는 그런 이제 훈련 방식이나 전투 방식을 전혀 모릅니다,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이런 그 지형 지물이나 이 전투 방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배치가 돼서 이들에게 전략을 같이 공유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북한 군인 특수 군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국의 군인들이 와서 나를 지휘한다? 이거면 굉장히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휘라기보다는 그 러시아 군인들이 붙어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를 새지 않게끔 알려주거나 좀 도와주는 정도. 예, 도와주려고 아마 붙을 가능성이 높고 또 나쁜 건 또 뭐냐면 얘들이 도망갈 경우에 뒤에서 쏘는 사살쪽. 사살쪽. 예, 그러니까 북한군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들이 와가지고 대규모로 탈용해가지고 도망가면 맞아요. 이게 뭐 죽었는지 탈용했는지 모르니까 북한은 이제 탈용한 것만큼 또 돈 달라고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를 애들이 계산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군 쪽에서 북한군을 총체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이 감시조가 이제 감시조다. 예, 붙는 거지 얘들을 지휘하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는 아무리 동맹국이긴 하지만 이제 무기체계가 조금씩 다르고 또 훈련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체적인 훈련을 몇 번 해봐야 전쟁 때 이게 약간 서로 이제 뭐 오하고 아하고 다 이게 알아듣는 건데 그쵸. 러시아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두 부대 간의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간단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같이 전투를 하지만 이게 완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앙. 예, 굉장히 나쁜 영향이 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건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네. 서로를 이제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남이 나라 와가지고 또 북한 군인들은 내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와서 이제 깨름직한 상태인데 네. 그리고 러시아 군 자체는 뭐냐면 북한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쵸. 나갔다가 막 떼죽음 당하고 하게 되면 음.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음. 아 얘네들이 우리를 대포밥으로 아는구나, 총을 맞이도 음. 아는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총구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갈지, 뭐 집단 탄영으로 갈지, 그쵸. 그리고 얘 붙어 있는 러시아가 우리 감싼다고 알 경우에는 네. 얘부터 쏴 죽이고 내가 가겠다 아,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수라판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무조건 전력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군요, 러시아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그 러시아 군인들이 이제 그 대화하는 걸 감청했더니만 네. 빌어먹을 차이니즈라고 막. 중국 놈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놈들. 통틀어서 이제 아시아를 중국인으로 알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깔보면서 이거 야, 네. 정말 얘들 전쟁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아냥대면서 막 그렇게 막 그 욕을 한 예, 그런 이제 대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와주러 왔으면 동맹인데. 고맙다. 그렇죠. 잘해보자 해야 이렇게 되는데. 좀 해야 되는데 빌어먹을 차이니즈라고 막 욕질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재앙적인 그런 이제 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 군인들의 전투 의지나 충성심, 전투력 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특수부대가 왔다고 해도 얘네들이 그 전쟁의 명분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가 만약 싸우다가 죽게 되면 네. 나한테 뭐가 차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쪽 가족들한테 뭐 돈이 간다거나. 예, 그러니까 뭐 북한 내에서 싸우다가 죽으면 내 조국을 지키다가 죽으니까 뭐 그냥 보상 같은 거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왔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 죽는 군인은 나한테 어떤 대가가 있냐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만약 이제 이 대가가 없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네. 전쟁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아. 그리고 내 고향에 있는 내 부모들은 내가 이렇게 죽는 거 알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개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전쟁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싸울 이런 이제 어떤 그 의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북한 군인들이 심리전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얘들이 일주일 이상 식량을 주게 되면 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식량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최소 3일쯤밖에 안 준대요. 근데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싸워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만약 3일 동안 싸우다가 연계가 안 되면 또 굶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굶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 도망갈까봐 아. 식량을 풍부하게 안 주고 있다. 그리고 18명이 이제 현장을 이탈했는데 얘들이 도망을 치려고 한 건지 아니면 길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도망을 치려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잡아왔으니까 우리는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길 잃어가지고 돌다가 차 사온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뭐 처형까지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꾸 죽이게 되면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명확히 뭐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중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아마 처벌이 힘들겠지만 얘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북한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요 사건을 아마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그때. 처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마 도망을 쳐서 네. 우크라이나로 오는 게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러시아로부터 그래도 군인 한 명당 몇만 불씩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북한이. 예. 그럼 그거를 이 군인들에게는 되게 조금만 주는 건가요, 그 돈을? 제가 보건대는 아예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안 준다. 아예 안 주죠. 왜냐하면 그 지금 해외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얘네는 노동하러 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만약 이제 내가 결혼을 해서 네.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내가 노동을 한 대가로 자기 가정을 이제 꾸려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버는 돈의 80%를 국가가 다 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그 뭐 뼈 빠지게 일을 했지만 북한에서 버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거보단 낫지만 해외 노동을 하는 기간 동안 거기서 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도 그 나오고. 물가에 맞는 이제 그런 비용을 내면서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먹다 보게 되면 북한에 가져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막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을 만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거꾸로 북한에 이제 송환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8대 2로 뺏긴다. 80%를 뺏긴다. 그렇죠. 북한이. 예. 그래서 요즘에 북한이 또 뭘 하냐면 군인들을 일반 사람으로 위장을 시켜서 외화벌이로 또 파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군인들을.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군인은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 20%까지 떼먹으려고. 예. 야.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나가서 나가서 그냥 그 북한에서보다 밥만 좀 잘 먹이고 아. 옷만 좀 해결해주고 네. 그리고 약간의 그냥 이제 뭐 이런 조금의 돈. 조금 주게 되면 뭐 그걸로 그냥 이제 땡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에 나가는 북한 군인들의 어떤 몫으로 네. 북한 정권이 뭘 줄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훈장 같은 거 몇 개 달아주고 이제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부모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 난리가 난 게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나갈 명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죽으면 아무것도 땡전 한 푼 차려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파병된 군인 가족들이 네. 정권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또 이 가족들을 또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어지로 막 유배시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전쟁 나와서 억울하고 또 가족들은 또 가족대로 억울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북한 내부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